예, 100페이지는 그냥 한번 읽어 두시면 되고 101페이지에 가보면은 등록의 법적 성격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시험 출제에 거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과거 시험에 뭐 어쩌다 한번 나온 적이 있긴 있는데 요즘 시험에는 거의 언급을 안 합니다. 그 이론이에요. 이론. 우리 법대생들이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행정법에서 다루는 내용들인데 그 요즘 시험에는 거의 언급을 안 합니다. 만약에 나오면은 틀리라고 내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적어 놓긴 적어 놨는데, 그래서, 이 제목들 위주로만 좀 알아두시면 되는 건데, 한번 봐두시기만 하면 돼요. 그 글자 들어봤다라는 정도. 자, 근데 양갈로 1번에 그 강행규정 하는 거인데, 요거는 일단 동그라미 쳐놔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판례도 나올 건데, 그 판례를 출제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법 규정들은 임의 규정이 아니라 뭐, 강행 규정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나중에 어떤 판례가 나오느냐 하면은 무등록, 강행 규정을 위반한 거죠. 무등록자가 중개를 해가 거래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리고 중개 보수 약정에 따라서 보수를 내놔라 한다 이 말이지. 보수 줄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면 무등록 중개업자하고 고객하고 사이에 합의한 중개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은 강행 규정 위반으로서 무효다 이런 판례가 나와요. 알겠어요? 그래서 보수 지급 약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보수를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미 줬다라면 그렇죠. 무효로부터 얻은 이득을 민법에서는 부당이득이라고 하잖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된다라는 판례가 뒤에 어디 나올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강행규정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하는 거는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명령적 행정행위다. 지금 칠판에도 보면 뭐 학문상 허가의 성격을 띈 명령적 행정행위다 한데 뭐 시험 지문에 과거에 한 15, 16년 전쯤에 나온 적은 있는데 출제 가능성이 없어요. 없는데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해줄게요. 이 학문상 용어에 학문상 허가라고 돼 있잖아. 이 허가하는 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근데 등록이라는 게 뭐냐, 허가라는 게 뭐냐, 법조문상의 표현하고 학문상의 표현이 일치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어요. 알겠어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으로는 등록해라, 등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학문적인 표현으로는 뭐에 해당하는 거다? 허가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 건축법에 가면 건축 허가 받아서 건축해라 그러잖아. 법조문에도 허가 받으라 돼 있다 말이지. 법조문상의 표현도 허가 돼 있는데 학문상 표현도 그거는 허가예요.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근데 나중에 또 우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로 가보면은 그 법에 보면은 토지거래 허가제 하는 게 나와. 옛날에 국토계획법에 있던 게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법으로 옮겨져가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법조문에서 허가. 그런데 그거는 학문상 표현으로는 허가가 아니에요. 인가의 성격을 띤 명령적 행정행위가 아니라 형성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성격을 규명해요. 그런 걸 우리 중개사 자격시험에 과거 시험에는 물은 적이 있지만 요즘에는 거의 안 묻는다 이 말이지. 그 실무적인 그 지식들을 많이 위주로 묻기 때문에 이론적 지식들은 잘 묻지를 않는다라는 소리.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나 봤다 이 정도로 해두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은 뭐 문제 풀다가 문제에 나오면은 틀리도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 그때 문제 풀다가 이렇게 그 성격을 규명하기도 하는구나 한번 봐두고 지나가 버리면 된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거 늘 이야기하지만은 모의고사가 실전하고는 많이 달라요. 알겠습니까? 그 출제될 가치도 없는 것들이 모의고사에는 종종 끼들어옵니다. 알겠습니까? 너무 그 모의고사 점수에 그 연연해 가지고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리고 기속적 행정행위 가는 거는 동그라미를 참 치둘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법조문과 연계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반대말이 뭐냐면 재량행위라. 알겠어요? 기속행위 요리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기속행위 반대말이 뭐 재량행위. 그럼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라는 것은 등록 처분받는다 하잖아. 그 행정행위예요. 행정행위. 행정청이 행하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시군구청이 등록관청이잖아.
그 등록관청이나 행정청이 행하는 법집행 행위, 행정행위라요. 그랬어요. 근데 행위가 재량행위가 아니고 뭐다? 기속행위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라는 게. 법에서 요구하는 등록 요건을 다 갖춰가 등록 신청했는데, 그랬어요. 했는데 등록관청이나 행정청이 니는 안 돼.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야.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다 갖췄으면 무조건 뭐다? 등록시켜줘야 된다, 시킨다?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야. 우리 건축허가도 기속행위, 재량행위, 기속행위입니다. 알겠습니까?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허가 기준을 싹 갖춰가 허가 신청 내면 허가 내줘야 한다, 내준다? 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도 출제 가능성이 좀 낮긴 낮아요. 알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학문적으로는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어떤 학자들은 순수한 기속행위가 아니라 기속재량행위에 해당한다. 알겠어요? 무슨 죄죠? 재량행위도 우리가 두 가지로 또 이론적으로 구분하거든. 기속재량이 있고 자유재량이라는 게 있어요. 100% 재량권 발휘할 수 있는 게 자유재량행위라. 그런데 이제 반반 섞여 있는 재량행위가 있다면 그런 걸 기속재량행위라 그런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출제위원들이 이 신청 가능성 때문에 출제할 가능성이 힘들어져. 알겠어요? 근데 그 아까 강행 규정으로 성격을 띈다 하는 거는 물론 학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교수들 입장에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판례가 나와 있어. 알겠어요?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규정은 무슨 규정에 해당한다? 강행 규정에 해당한다. 그래서 중개보수지급약, 무등록 중개업자가 고객과 체결한 중개보수지급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다 하는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판례를 근거로 출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신청에도 안 받아줘. 그건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양갈로 4번에 대인적 성격하는 거 일신전속성 해놨죠. 동그라미를 쳐둡니다. 그때 내용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이걸 갖다 붙이가 기억하면 돼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잖아. 그 등록을 한 거는 타인에게 이전한다 뭐한다? 뭐한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 19조에 가면 등록증을 양도 대여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금지 규정을 만들어 놨다. 그 양도 대여 금지, 등록증의 양도 대여 금지 규정을 딱 떠올려가 등록은 무슨 성격을 띠고 있는 거다? 일신 전속적 성격을 띠고 있는 거다.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이론적 표현들이거든. 그 여러분들 이거 이론이라 하는 거 무시하면 안 되는 걸 여기서 느낄 수 있게 해드리면은, 그러면 등록했어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등록했어. 그러세요. 그래서 자식하고 뭐 중개사무소를 같이 운영해요. 자식은 중개보존으로 고용신고해가.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인 등록한 사람이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해버렸어. 그러세요. 그럼 자식이 먹고 살아야 되나? 먹고 살아야 되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때까지 아버지한테 배운 게 중개업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던 중개사무소가 있잖아요. 그대로 중개보존이 자식이 중개업무 수행한다 뭐한다? 뭐합니다. 이전성이 없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 거다. 이 법인으로서 사무소 개설 등록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는 사망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해산이라고 그래. 그럼 뭐 회사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산해도 등록의 효력은 뭐 소멸해버리는 거지 뭐. 알겠습니까? 그런 거다 말이지. 그래서 이걸 또 나중에 공부하면 어디 가서 써먹어야 되느냐 하면 무등록 중개업이냐 아니냐 공부할 때 써먹어야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망한 이후에 중개업을 계속했어. 무슨 중개업이다? 무등록 중개업이다. 사망한 후에 자식이 계속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받는 거예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산하더라도 사무실은 있겠나 없겠나? 있지. 직원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중개업무를 계속 수행해도 뭐 무등록 중개업이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써먹어야 돼요. 또 한 가지 같이 공부해 버립시다. 그 등록한 사람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영업하다가 장사가 안 돼가 폐업신고를 내버렸어. 알겠어요? 폐업신고가 수리됨으로써 등록의 효력은 뭐 소멸해버려요. 그 폐업신고 후에도 사무실은 있나 없나? 있어. 알겠어요? 그래서 폐업신고 오늘 마치고 와가 내 손님이 갑자기 큰 건이 들어왔어. 중개업무를 수행해. 무등록 중개업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써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양갈로 5번 영속성 하는 거는 알죠? 그 첫 번째 줄에 보면 등록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랬죠? 그것만 줄 딱 끝나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번 하고 나면 뭐 5년마다 한 번씩 10년마다 한 번씩 갱신해라 하는 그런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는. 옛날 80년대 초창기 부동산 중개법 시절에는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교재 쓴 사람이 이렇게 언급을 해놓은 거야. 알겠습니까? 참 참고적으로 출제위원들이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 이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리 내는 거잖아. 에? 그럼 옳은 것은 있는 것 그대로 뺏기면 옳은 거야. 그렇죠? 판결문의 표현을 그대로 뺏겨내면 O고 법조문의 표현을 그대로 뺏겨내면 O야. 그럼 틀린 지문도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 그거 만들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해서 이걸 베베 꼬가 아니면 문장 표현을 바꿔가 틀리게 쏘가 넘어가기 쉽게 만들까? 이거 만들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에 또 34회 동안 시험 쳤기 때문에 많이 개발이 돼 있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개발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때때로는 이런 걸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 현행법을 기준으로 시험 문제를 내잖아. 근데 옛날 법에는 있었어. 근데 중간에 법이 개정되면서 삭제가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사라진 조문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현행법에는 있나 없나? 없어. 근데 옛날 법에는 있었다. 그걸 딱 뺏기가 그대로 현재 시험 문제 내버려. 그럼 현행법의 기준에 비춰보면 이거는 있는 기가 없는 기가? 없는 거니까 OX, X예요. 그럼 옛날 법에 있었다 하면은 있었던 문장이면은 그럴듯하다 안 그럴듯하다? 그럴듯한 거예요. 그래서 쏘가 넘어가기가 쉽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 조문 위주로만 공부하다 보니까 옛날에 어떤 규정이 있었던 거는 본 적이 있다 없다? 없거든. 알겠어요? 이 법의 역사를 감안해서 공부를 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나중에 그 경험을 해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 갱신제도가 없습니다. 그 다음 102페이지로 가서 알겠어요. 보기 전에 요 화면을 봐봐요. 그래서 여기에 뭐 법적 성격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제가 중개업의 무슨 요건, 적법 요건이라고 해놨는데 알겠어요. 적법 요건인데 요 조문 때문에 그래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무엇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중개업입니다. 용어 정의할 때 중개행위와 중개업은 구별돼야 된다. 그래서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꼭 뭘 해야 된다? 개설 등록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 표현 갖고 표현을 바꾸면 개설 등록은 중개업의 영위 요건이다. 해도 돼. 영위 요건이다. 근데 제가 적법 요건이다. 이런 표현을 써놓은 거는 자 무등록자예요. 무등록자가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 계약을 중개를 해요. 그렇죠. 중개를 했어. 그래서 매매 계약이 체결됐어. 그렇죠. 그러면 저는 무등록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처벌 대상이 돼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의 벌금형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만 이 무등록자의 중개행위로 체결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안 유효하다? 유효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적법 요건이다. 효력 요건이 아니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등록자의 중개행위로 체결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계약은 유효하다 안 유효하다? 유효하다. 다만 그 무등록자가 처벌 대상이 될 뿐이다 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계약은 유효하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 거래 당사자는 결국 무등록자의 고객이었잖아. 중개어린이 고객이었잖아. 그 거래 당사자와 무등록자 사이에 체결한 중개보수약정, 중개보수지급약정, 그거는 아까 뭐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열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거래계약은 유효, 중개보수지급약정은 뭐 무효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등록을 해야 되는 사람은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이야. 자 그래서 102페이지로 또 가봅니다. 102페이지에 법 조문이 그 제9조 2항이라고 네모 박스 안에 있죠. 그걸 그대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해놨죠. 그렇죠. 여기 1항이잖아. 여기 1항 돼 있잖아. 그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데 잡아봐요. 여러분들도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한 생각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여기 들어가잖아. 그럼 등록을 해야 돼. 그럼 등록을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데 2항을 보니까
요 1항에 따라 등록을 해야 되는 요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라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법인도 아니기 때문에 등록을 한다 뭐 한다 뭐 한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와 누구뿐이다. 공인중개사와 법인뿐이다라는 소리예요. 법인. 알겠어요? 그 공인중개사로서만 등록 가능. 법인으로서만 등록 가능하다. 근데 그 공인중개사 옆에 괄호가 붙었다 안 붙었다? 붙었다. 누구를 제외한다?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 돼 있죠. 그걸 동그라미를 딱 쳐놔요. 이걸 괄호를 빼놔버리면 어떤 질문이 들어오느냐 하면은 소속 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 맞지 않느냐 이 말이지. 맞죠?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도 등록 신청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 이 말. 그런데 법조문을 만들 때 제외한다라고 딱 명시해 놨잖아. 알겠어요?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아무리 공인중개사라도 등록 신청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왜 뭐 하도록 막아놨느냐. 뒤에 가면은 12조에 가면은 이중 소속을 금지해요. 이중 소속.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라는 표현을 한다는 것은 현재 소속돼 있다 안 돼 있다? 소속돼 있는 공인중개사잖아. 그 사람이 또 등록해버리면은 지 사무실 운영하면서 다른 사무실에는 소속 공인중개사로 근무하는 거니까 무슨 소속이 된다? 이중 소속이 되니까 막아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자, 그래서 밑에 그 네모에 공인중개사 및 법인 가는 거 읽어 두시기만 하면 되고, 2번에 등록 신청을 제한받는 자, 저 밑에 제한받는 자 당연히 방금 설명했잖아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한다 뭐 한다? 뭐 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뭐 한다. 근데 그 간단한 걸 뭐 잔뜩 적어놨어. 알겠어요? 적어놓은 거는 여러 가지 사례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사례 케이스들을 이 필자가 뭐 일일이 다 적어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사례 케이스들을 공부를 했는 지식 갖고 응용만 하면 되는 건데, 응용을 잘 못할까 싶어가 다 적어 놓은 거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용어 정의 공부할 때 알겠어요? 이게 법인으로서 사무소 개설 등록하면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요리된다 그랬잖아. 그렇죠? 법인이 등록 신청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 법인이 등록해버리면 개업공인중개사 꼬리 폈다 알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를 한다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구성원이 있잖아. 구성원들이 있는데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거기에 이제 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책임을 지고 집행하는 구성원이 있어. 그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그랬어. 알겠어요? 그런데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닌 자가 또 있잖아. 이 사람들이 시킨 대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건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닌 자잖아. 그럼 사원 또는 임원을 A, B, C라고 한다면은 아닌 자를 D, E 이렇게 5명의 구성원으로 이 사무실이 운영된다고 봤을 때 이 사람은 사원 또는 임원이고 이 사람은 뭐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요 사람이 자격증이 있으면 뭐 소속 공인중개사잖아. 요 사람이 자격증이 있어도 뭐 소속 공인중개사. 신분이 같나 다르나? 같은 신분도 있고 뭐 다른 신분도 있잖아. 그렇죠? 이 사람은 둘 다 공인중개사법상으로 보면은 소속 공인중개사라는 측면에서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은 상법상으로 보면 이 법인은 이제 회사거든. 그 상법상으로 보면 요 사람은 임의이고 사원 또는 임의이고 요 사람은 뭐다? 똥꿀레다 이 말이야 소위. 단순한 뭐 대리 과장 하는 이런 사람들이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럼 상법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시키면 시키는 일만 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다 이 말이지.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런 게. 그 이왕이면 같은 소속 공인중개사라도 뭐 요 사람이 되는 게 안 낫나라는 거. 그럼 이 사람이 자격증 없어. 뭐고? 중개보조원이야. 중개보조원이야. 공인중개사법상으로는 중개보조원이잖아요. 그럼 중개 뭐 한다 뭐 한다? 뭐 하지만은 회사에서 보면 높은 사람이야.
알겠어요? 그럼 이 사람이 자격증 없어. 마찬가지 중개보조원이야. 알겠어요? 중개무 수행 무학이랑 마찬가지인데 높은 사람도 아니라.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이 제일 신분이 좀 찝찝해. 그렇잖아요. 회사라는 입장에서 보면 높은 사람인데 무슨 일을 뭐 한다? 중개 업무를 뭐 하는 기야. 알겠어요? 그런 게 존심 상하는 사람이지. 알겠어요? 그런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사람이 알겠어요?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잖아. 법인인격 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임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자격증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사무소 개설 등록한다 뭐 한다? 뭐 한다라는 거예요. 하면은 무슨 소속이다? 이중 소속이 되거든. 그런 내용을 적어 놓는 바람에 길어지는 거야. 이거 응용하면 되는 거잖아. 응용. 이 사람도 소속 공인중개사다 그런 거 공부 다 했잖아요. 그렇지. 그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그 응용하는 게 잘 안 돼요. 근데 그 우리가 본 수업 시간에 응용하는 공부는 진도상 뭐 많이 하기가 힘들어. 그럼 그 응용하는 거는 언제 가서 연습하느냐? 문제풀이 하면서 연습하는 거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그 모든 시험에 있어서는 문제풀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객관식 시험 준비를 하든 주관식 시험 준비를 하든 문제풀이 연습을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주관식 시험 대비할 때는 많이 써봐야 돼. 알겠습니까? 객관식 시험 준비할 때는 많이 찍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 풀기 전에 어느 정도 지식을 쌓아야 되는데 그 지식 쌓는 거는 좀 공부하기 힘들고 재미도 없고 그 기본서 갖고 공부할 때는 재미없고 문제 풀면은 또 여러분들이 진도도 빨리빨리 나가는 것 같고 뭐 재미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러면 효과가 크게 안 나타나요. 문제 풀기 전에 일단 기본서를 적어도 서너 번은 봐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103페이지에 가면 양갈로 2번에 그 갑자기 변호사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체크 표시해놔요. 근데 이미 앞에서 설명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죠. 변호사는 공인중개사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변호사 자격증 갖고만 자격증만 가지고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알겠죠? 없습니다. 그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 거지. 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 그런데 왜 이 판례가 나왔느냐 하면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우리 지역농협협동조합이나 지역산림조합이나 산업단지관리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런 것들은 다 다른 법이 있잖아. 농협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그걸 다른 법률이라고 표현했는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놨다 안 해놨다? 해놨어. 알겠어요? 해놨어. 그러면 변호사도 변호사법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지. 그럼 그 변호사법에 변호사는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놓은 규정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만약에 그 규정이 있다면 등록할 필요도 없이 뭐 중개업하면 돼. 알겠어요? 그런 게 돼. 근데 그런 규정이 없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이 판례가 나온 거는 그 변호사가 변호사법을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변호사법 제3조의 기타 일반 법률 사무는 변호사의 직무로 돼 있거든. 그 일반 법률 사무에 부동산 중개 업무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한 거야. 알겠어요? 그건 지 생각이고.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는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변호사는 공인중개사도 아니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중개업을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하고 싶으면 뭐가 돼야 된다? 공인중개사가 돼야 된다라는 소리야. 알겠어요? 그런 식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알겠어요? 그 양갈로 3번은 알겠어요? 지우지는 말고 놔둔데 이것도 또 응용이야. 뒤에 가면 우리가 결격사유를 공부합니다. 결격사유.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결격사유계가 10조 1항에 나온 12가지를 공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느냐 하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미 등록했어.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하다가 법을 경미한 위반을 저질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요. 알겠어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제외가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인데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어. 생이치를 난다고. 폐업신고를 내버렸어. 알겠어요? 업무정지 받은 김에 장사도 안 되는데 폐업신고 내버라. 그런데 정지기간을 6개월 받았는데 폐업신고 내고 난 다음에 아직 6개월 흘렀다 안 흘렀다? 안 흘렀는데 아이 폐업신고 괜히 했다. 다시 등록해가 중개업 할란다. 된다 안 된다?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결격사유 조문에 인하여서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고 폐업 신고를 한 자가 그 정지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결격사유로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거기에 괄호가 딱 붙어 있어 법조문에. 폐업 신고에도 불구하고 업무 정지 기간은 뭐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 이래 돼 있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걸 응용해가 끄집고 들어와가 또 양갈로 3번을 적어 놓은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됐고, 103페이지에서 2번에 등록 기준, 등록 요건 구비했는데, 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 뿌이라. 그런데 그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무조건 등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다 안 갖춘다? 갖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요건. 그걸 우리 시행령에서 다 정해놨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알겠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는 게 바로 위임 규정이야. 알겠어요? 봐봐요. 이 시간 국회가 공인중개사법을 만들 때는 알겠어요? 이것만 정해준 거야.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꼭 등록해라. 알겠어요? 그리고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 뿌이다. 이것만 정해준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그 공인중개사와 법인이 등록 신청할 수 있잖아. 할 때 갖춰야 될 등록 기준 내지 요건은 우리 국회는 타치 안 하겠다. 알겠어요?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에서 대통령 당신이 행정부의 책임자로서 알아서 정해라라고 위임시켜 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위임받은 대통령이 시행령을 만들겠지. 그 시행령 13조에다가 등록 기준은 이와 같다 적어 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참 우리가 이 법의 체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 체계를 무시하고 공부하면 안 되는 이유가 시험 출제위원들이 얄밉게도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등록 요건 이제 공부 다 한단 말이지. 머릿속에 다 외워놨어. 등록 요건. 안 까먹고 다 외워놨는데 시험 문제 지문에는 그 외워놓은 걸 안 물어봐. 어떨 때는 물어보지만 어떤 시험에서는 안 물어보고 이렇게만 시험 지문. 다음은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내가 3번 지문에 일어나요. 등록 기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걸 시험 지문에 내고 채워버린 거야. 그 여러분들 등록 기준 내용은 다 안다 모른다? 다 알고 있어. 다 외워가. 알겠어요? 그런데 시험 지문에 등록 기준에 대하여는 뭐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내가 그 다 외웠는 등록 기준의 내용이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건지 시행규칙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놓은 건지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이렇게 내기도 하거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내는 출제위원은 반드시 그 출제위원 출신을 찾아보면 법대 출신이에요. 알겠어요? 법을 전공하시는 분은 이런 걸 중요시 여깁니다. 알겠어요? 중요시 여겨요. 여러분 수험생들이 다 공부했고 외화가 있는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 걸 외화가 있느냐, 그 어디에 있는 거 출처, 그걸 중요시 여기거든. 지난번에 제가 법원이라고 이야기했는 그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일부 출제위원들께서는 뭐 그런 거 알아가 많어, 실무에 도움도 안 되는 거. 그렇죠? 우리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국회가 만든 법에 정해놨든지 대통령이 만든 시행령에 적어놨든지 각부 장관이 정해놓은 시행규칙에 정해놨든지 다 법이다, 법 아니다. 다 법이다 이리 생각하는 게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학을 오리지널로 전공하신 출제위원들은 출처가 중요하다 하면서 이렇게 막 물어버리기도 하거든. 그래서 당황스러워요. 이거 말고 또 뭐 내는 게 뭐냐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또 경미한 행정질서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게 돼 있거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 원의 과태료, 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는데 500만 원 이하 돼 있잖아. 100만 원 이하 돼 있잖아. 그럼 요거 위반하면 100만 원, 요거 위반하면 80만 원, 요거 위반하면 60만 원, 이렇게 과태료 부과 기준표가 있어요. 그 기준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 시행령에 보면 별표로 나와요. 그걸 물은 적도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자주 물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해마다 보면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도 떨어지는 경우 있고, 대충 하는 사람도 어쩌다가 합격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해마다 출제위원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죠.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가 어떤 성향을 가진 출제위원이 출제하느냐에 따라서 출제 기준과 이 수준이 달라지거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0점은 넘으면 되는 시험이다 하면은 이제 뭐 무시해도 되는데, 우리는 이 과목을 6점은 넘으면 되는 게 아니다. 8점을 목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를 좀 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103페이지 그 등록 기준에가 네모 박스 안에 법조문이 쭉 돼 있죠. 그래서 영제 13조 하는 게 시행령 13조다 이 말이지. 알았어요. 그래서 1항에 보면은 이런 말이 돼 있잖아. 구조 사망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는 위임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래 있잖아. 그 뒤에 문장을 줄한 거나 봐봐요. 다만 뒤에 문장.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 그거 줄다 거나 봐. 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라고 돼 있어요. 경우. 알겠어요? 이게 문장 줄 끊는 순간에 공부머리가 트인 사람은 이 단어가 떠올라야 돼. 지역농협, 지역산림조합, 산업단지관리기관, 자산관리공사. 이 네 개. 알겠습니까? 그 네 개를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뭐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예요. 그럼 그런 네 개의 경우는 등록 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라고 적어놨잖아. 알겠어요? 당연하죠? 왜 그러냐 하면은, 잘 들어봐요. 제가 그 네 개를 이야기할 때 지난번에 3+1 했을 거라고. 그 지역농협, 지역산림조합, 산업단지관리기관은 3이고 자산관리공사가 1이야. 그 3은 왜 3+1로 나누었느냐 하면, 3은 아예 등록 자체도 한다는다? 안 하거든. 등록 자체를 안 하니까 등록 기준 갖출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산관리공사는 중개업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데, 하고 싶으면 등록은 해야 돼.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그런데 이 시행령 13조 1항의 단서를 보니까 등록 기준 안 갖춰도 된다 하니까, 자산관리공사의 경우에는 등록은 하는데 등록 기준 갖출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그 등록은 뭐냐? 형식적인 등록이에요. 알겠어요? 우리 자산관리공사도 뭐 중개업 하겠습니다라는 뭐 어떤 보고적 형식의 등록이야.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어쨌든 여러분들이 외워가 있는 4개, 그 경우는 등록 기준 갖출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4개를 가리키는 표현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교재 쓰는 학원 선생들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 하는 걸 뭐 기니까 뭐 줄여가 무슨 법인, 특수법인이 하는 게. 그 4개 외웠는 거 다 법인이에요, 자인이에요? 다 법인이잖아. 그래서 특수법인이 간다. 왜 특수라고 갖다 붙였다 그랬어요? 원래 그 법인들은 설립 목적이 중개업이 아니잖아. 알겠어요? 그 다른 법률에 따라서 중개업을 부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놨을 뿐이지 본업이 중개업이 아니잖아. 그래서 특수법인 간다. 알겠습니까? 이 특수법인의 반대말로 뭐 원래 법인의 설립 목적이 무슨 업? 중개업. 그런 법인이 중개법인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1호 공인중개사가 사무소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있고, 2호에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하려는 경우 돼 있죠? 2호에 그 법인 가잖아. 그 법인은 결국 요 법인을 말하는 거다, 요 법인을 말하는 거야. 이 법인을 말하는 거야. 왜? 이 법인은 등록 기준 안 갖추는데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리고 2호에 법인이 사무소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가 가나 다라 마 돼 있잖아. 그거는 어느 법인이 갖춰야 될 등록 기준이다? 중개법인. 중개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중개법인이 갖춰야 될 등록 기준을 가리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법조문에는 앞에 중개, 특수하는 말 붙여놨나 안 붙여놨나? 안 붙여, 그냥 법인 돼 있는 거야. 알겠어요? 이런 게 바로 해석이라는 거예요. 해석. 우리가 법 공부가 어려운 이유가, 일반인들이 법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한글 적어놨는데 왜 법이 어렵냐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 적혀져 있는 한글의 단어나 문장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해석을 해내야 되거든. 알겠어요?
한글은 그냥 법인이라고만 되어 있지만은 알았어요. 그 법인의 설립 목적이 있을 거 아닌가 봐. 중개업을 영위하고서 설립된 법인을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이런 법인도 그 법인에 들어가는 건지 이런 걸 해석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참고적으로 법학을 공부한다 이런 말을 하지만은 정확하게는 법 해석하기. 알겠습니까? 그런 기다 말이지. 그 해석하기. 자, 그래서 이 법조문이 형식만 딱 보면 공인중개사가 갖춰야 될 등록 기준이 가나 두 개죠. 중개법인이 갖춰야 될 등록 기준이 가나 다라 마 다섯 가지죠. 가지 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두 가지, 다섯 가지 이거 외우려고 하면 안 돼. 자, 됐고 뒤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04페이지에 보면 이제 넷박스 법조문 됐고 저 밑에 중간에 1.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 법조문에서는 두 가지 되어 있더라 아닙니까? 첫째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을 받는데 제목 보지 말고 동그라미 1번을 보겠습니다. 줄 긋겠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무슨 교육?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거 줄 끊으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누가 실시하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 교육에 관해서는 저 뒤에 34조 가서 다시 공부합니다. 어쨌든 실무교육이라는 게 등록 기준이다, 등록 기준 아니다, 등록 기준이다, 등록 요건이다 하는 그 정도만 일단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렇죠? 사전 교육입니까? 사후 교육입니까? 사전 교육이죠.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된다 이 말이지. 그렇죠? 누가 봤습니까? 자, 봐봐.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항상 이 법 공부하다 보면 표현을 정확하게 듣는 사람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도록 해석이 달라지도록 표현을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하면 안 맞는 거예요. 알겠어요? 봐봐. 저도 공인중개사는 내가 와 실무교육 와봤노? 안 봤지. 알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 이래 되는 거야. 저도 공인중개사지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안 봐도 되는 거야. 알겠어요? 됐죠? 이런 걸 가지고 알겠어요? 시험 출제위원이 정확하게 표현 안 쓰잖아. 그냥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이렇게 시험 질문 내면 막 이 신청 막 들어오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렇죠? 자, 그게 동그라미 2번으로 가봐요. 다만 줄 것입니다.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 그까지만 줄 거나요? 첫 줄만. 그래서 이미 등록까지 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영업하다가 폐업 신고 내었어. 폐업 신고 내고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다. 맞물 수 있잖아. 그렇죠? 그때는 폐업 신고했는 때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라면 1년이 지나지 않았다라면 다시 실무교육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법조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왜 그렇게 해놨느냐 하면은 폐업 신고한 지 아직 1년도 안 지났단 말이지. 1년도 안 지났다라는 말은 업무의 연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1년이라는 세월은 짧은 걸로 본다, 긴 걸로 본다. 짧은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까? 중개업 쭉 해오던 시간이 폐업한 지 1년도 안 지났다 이 말이지. 다시 개설 등록 신청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알겠어요? 실무교육도 받을 필요 뭐 있느냐? 업무의 연속성을 감안한 취지다. 업무의 연속성 하는 단어 하나 적어놔요. 나중에 어디 또 써물 때가 있어. 그러세요. 자, 그 다음에 105페이지로 갑니다. 105페이지에 그 동그라미 3번이 있죠. 동그라미 3번도 줄 건 없는데 알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죠.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소위 중개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도 개업공인중개사죠. 개업공인중개사.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중개인 입장이 돼봐요. 자격증 없잖아. 없는데 중개업하고 있잖아. 하고 있는데 자격증 공부해가 자격증 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자격증 땄어. 땄으면은
땄는데도 불구하고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로 여전히 중개업 계속하고 싶어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영업하고 싶어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영업하고 싶다. 이런 게 바로 종별 변경이라는 거야. 종별. 여기서 항상 종별이라 하는 거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를 말해. 그렇죠. 자, 봐봐요. 지난번에 영어 공부했는데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가 몇 종류? 세 종류잖아. 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이 세 종류잖아. 그렇죠? 이 법인은 특수법인, 중개법인. 알으세요? 그럼 특수법인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이 세 종류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종별 변경이라는 말 뜻이 뭐냐? 이렇게 영업하다가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이렇게 영업하다가 이렇게 바꾸는 거야. 바꿀 수 있나 없나? 없어. 이거는 알겠어요. 이건 기득권 인정받고 중개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영업하다가 이렇게 바꿀 수 있나 없나? 있지. 이게 종별 변경이에요. 이렇게 영업하다가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종별 변경이다. 이렇게 영업하다가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종별 변경. 그 종별 변경의 유형들이 다양하다 안 다양하다? 다양한 케이스가 나옵니다. 알겠어요? 다양한 케이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영업하다가 자격증 따면은 뭐다? 요렇게 종별 변경할 수도 있고 요렇게 종별 변경할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이렇게 종별 변경하려고 하면 자기가 대표자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렇죠. 대표자인 임원이 되는 거지. 근데 보통은 요렇게 많이 가거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어차피 어떤 구석에서 나올 낀데 이 사람이 사무소가 대구시 중구야. 그 자격증 땄어. 그 종별 변경을 요렇게 할 거다 이 말이지. 하는데 이왕 중구에 사무소 있잖아. 사무소 간판만 요렇게 바꾸려고 한다. 위치는 옮긴다? 안 옮기고. 알았어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이 사람이 이제 중국에서 영업하다 자격증 땄는 김에 그만 서울로 뛰자. 서울 가서 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영업하려고 하는 거야. 두 가지 모습이 보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서울로 가든 부산으로 가든 그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잖아.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알았어요? 이렇게 영업하다가 자격증 따가 이렇게 영업하는데 두 가지 모습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 케이스. 그때는 그 지역 가서 신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신규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종전중개업의 폐업 신고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그쪽 가서 신규 등록할 때 등록증 반납을 하면 돼. 알겠어요? 그때 신규 등록사항이야. 그런데 사무소 안 옮기고 간판만 이렇게 바꿔다 한다 이 말이지. 그때는 등록증 있나 없나? 있어. 이 사람도 등록한 자로 취급하잖아. 등록증 있어. 알겠어요? 그 등록증 재교부 신청만 하면 돼. 중구청에 가가지고 그 절차가 좀 달라져. 그거는 좀 알아놔야 돼요. 그때 가서 또 이야기합니다. 알겠어요? 항상 강의하다 보면은 알겠어요? 뒤에 가서 할 걸 미리 땡기가 조금씩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다 없다? 있어. 알겠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저 앞에서 들어봤죠? 근데 이 되면 좀 곤란해. 그렇죠? 그죠?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종별 변경한다 하면은 봐봐요. 신규 등록하는 케이스든, 등록증 재교부 신청하는 케이스든, 업무에 단절이 있나 없나? 없어. 그럼 신규 등록하잖아. 서울 가서 할 때는 등록 기준 갖춰야 될 건가 봐? 실무교육 다시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 소리가 제가 나온 거야.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 생각하면 쉬워요. 그래서요. 그 다음 양갈로 이번에 중개사무소를 뭐 할 것? 확보할 것 잔뜩 적어놨어요. 그래서요. 잔뜩 적어놨어요. 자, 근데 중개사무소 확보는 알았어요. 법조문을 좀 봐야 되는데 안 적어놨나? 자, 이걸 보고 이 나목이 이걸 가목 나목이라 그럽니다. 이건 일호라고 그러는 기고 그 나목 여기 이제 여기 실무경 공부했고 그러세요. 그럼 나 검 사무소를 확보해야 되는데 조문이 길어.
길기 때문에 설명이 많은 거예요. 요 조문 갖고 하나하나 분석해보면 그 페이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거야. 잘 봐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중개사무소를 확보. 제가 관로는 나중에 읽으라 그랬잖아. 그러세요. 그럼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무소를 확보하라라는 소리예요. 그러세요. 그런데 그 확보의 의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등의 방법,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거 아니어야 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무슨 건만 확보하면 된다.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 대부분의 이 중개하시는 분들은 다 임대차 계약 체결해 가지고 사용권을 확보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세 나간다시고 자기 건물이 있으면 자기 건물로 사무소로 옮겨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알겠습니까? 오늘 소유권을 확보 있는 거잖아. 어쨌든 이건 필요 없는데 무슨 권을 확보하기만 하면 된다. 사용권을 확보하기만 하면 돼. 무슨 건물에 건축물 대장에 된 건물에. 알겠어요? 그럼 잡아봐요. 뭐가 건축물에는 확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등록이 안 된다라는 소리야. 그런데 그 건축물 대장에 괄호가 탁 붙었어. 이제 가설 건축물 대장은 뭐한다? 제외한다. 그러면 가설 건축물을 확보하면 등록을 한다 뭐한다? 뭐한다. 그럼 명확한 거야. 알겠어요? 명확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알겠어요? 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건물 옆에 관로에가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다 같은 말이에요. 뜻은 다 똑같은 거야. 그런데 법마다 쓰는 표현이 다를 뿐이에요. 건축법에서는 사용승인이라 그럽니다. 그건 도시 주거 환경정비법에서는 사용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표현이 다를 뿐이지 뜻은 다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이제 사용승인 준공검사를 받았는데 아직 건축물 대장이 작성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 건물을 또 뭐한다? 포함한다 해놨어. 그러면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물도 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 다만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물은 무슨 검사는 받았어야 된다? 사용검사. 준공검사는 받았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보면 시험 지문에 표현 갖고 장난칠 수가 있어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건물은 사무소는 반드시 이 단어 집어넣는 거야.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야 한다. OX, X 1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이라도 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세요.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법의 역사를 공부하면 이해하기 쉽다 그랬는데 옛날 법조문에 요관로가 없었어. 요관로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없었는데 개정해가 여기 생겨버는 거야. 왜 생겨버느냐 하면은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 소위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대규모로 이루어지는데 세대수가 많아요. 그러세요. 그런데 이제 사용검사 다운 받았다 이 말이지. 그러면 그 재개발 재건축 하게 되면 상가 건물도 있을 거 아닌가 봐. 그럼 사용검사 다 받아가 이제 입주를 한다는다. 하는데 상가 건물에 중개사무소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한데 대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용검사 떨어지고 난 다음에 소관청에서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는데 2년 3년씩 걸려요. 그럼 2, 3년 동안 사람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알겠어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못 하게 되잖아. 이건 불합리하거든. 그래서 이걸 개정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사용검사만 받은 건물이라면 건축물 대장이 아직 없다 하더라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개정한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들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다 됐어. 근데 이게 이제 시험 출제위원들이 출제할까 말까 고민스러운 부분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학원 선생들이 쓴 교재는 또 언급이 돼 있어. 그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학원 선생은 출제위원들보다 더 많은 걸 알아요. 더 자질구리하게 다양한 것들을 많이 알아. 알았어요. 10년, 20년 동안 계속 이 과목만 강의하다 보니까 별의별 자료들을 다 가져와가 공부를 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출제위원들보다 깊이가 낮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출제위원들은 보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내용을 책에는 막 적어 놓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보면 우리 건축법 가보면 건축물의 용도라는 게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지. 29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뭐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뭐 업무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뭐 교육연구시설, 뭐 가면서 창고시설 가면 쭉 나와. 알겠어요? 근데 그 건축물의 용도를 정해놓은 거는 다 용도대로 사용하라는 뜻 아이가. 그렇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중개사무실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확보하는 거잖아. 그럼 중개사무소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용도 기준에도 적합해야 한다, 안 적합해야 한다? 적합해야 한다 하는 말은 이제 없는 거야. 법조문에서는 없는 거야. 알겠어요? 그런 것들이 책에는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출제위원들이 출제할, 그러니까 좀 버거운 거죠. 알겠어요? 또 뭐 이상한 자료가 이 신청할까 싶어가.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치는 모의고사나 예상 문제를 보면 막 그런 거 나와. 알겠어요? 나온다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판례가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법제처 유권 해석하고 국토교통부 유권 해석만 나와 있을 뿐이래요.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 분류상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업무시설, 판매시설로 용도 분류되는 건축물이면 등록이 가능하다. 그럼 현재 확보한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물 대장상에 1종도 아니고 2종도 아니고 업무시설도 아니고 판매시설도 아닌 용도잖아. 그러면 먼저 건축법에 따라서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친 후에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자, 5번 있죠. 105페이지에 5번 제일 밑에 보면은 알았어요. 제일 밑에 보면은 제일 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건축물 대장의 유무 확인은 물론 건축법상 적합한 용도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라고 돼 있죠. 그 옆에다가 뒤에 나오네. 106페이지 봅시다. 106페이지. 그래서 네모 밑에 보면 따라서 돼 있잖아. 자, 줄 긋겠습니다. 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일반 업무시설의 중개사무소 설치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이 결론이야. 고출만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적습니다. 그 일반 업무시설 밑에다가 판매시설도 적어둡니다. 판매시설. 우리 판매시설이 뭐냐 하면 백화점 이런 거예요. 그렇죠. 백화점하고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판매시설로 용도 분류가 됩니다. 그 안에 중개사무소 있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있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매시설 건축물 안에도 중개사무소 등록이 가능합니다. 알았어요. 적어둡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실전에 나올까 좀 의문시 든다 이 말이. 알겠어요. 근데 이제 출제위원으로서는 1종, 2종 뭐 일반 업무시설, 판매시설 이 표현을 쓰기는 부담스러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앞페이지 한번 봐봐요. 앞페이지 제일 밑에 건축법상에 적합한 용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라는 요 표현 정도. 요 표현 정도로는 시험 지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1종인지 2종인지 그거는 뭐 출제위원들은 부담스러워 할 거고. 알겠어요. 그런 거다. 자, 그 다음 106페이지로 가면은 양갈로 3번에 그 10조의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돼 있죠? 그거는 여 없잖아. 너 두 개밖에 없잖아. 알겠어요. 맞죠? 그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하는 말이 어딨노. 알겠어요. 자, 근데 이래 됩니다. 우리 시행령 13조의 등록 기준을 규정해 둔 조문을 보면은 등록 기준은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은 요 두 개 뿌이라. 두 개만 적어 놨는데, 그래서요. 결격사유에 관한 10조의 규정의 의미상 결격사유에 해당한 사람은 결국 등록이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니까 결국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도 등록 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측면에서 학원 필자가 써놓은 기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걸 등록 기준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의미상으로 등록 기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하고 있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결격사에 해당되면 이거 두 개 아무리 갖춰봤자 10조 결격사유 중에 어느 한 가지 해당되면 등록 시켜준다 안 시켜준다? 안 시켜주니까. 알겠어요? 안 시켜주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공부 좀 더 해보면은
업무 보정 설정이라는 게 있어. 그렇지. 업무 보정 설정. 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보정 설정을 해야 돼요. 그 법인은 4억 원 이상, 개인은 뭐 2억 원 이상 이렇게 보정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먼저 이야기 드리면 이 보정 설정을 하지 않으면 업무를 개시하지 못합니다. 알겠어요? 보정 설정을 하지 않으면 업무를 개시한다 뭔다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보정 설정을 안 해도 등록은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업무를 시작 뭐 하는 거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러면 단순히 딱 생각하면 업무 개시 요건, 등록 요건,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럼 보정 설정은 등록 요건은 아니고, 무슨 요건에 불과하다? 업무 개시 요건에 불과하다라는 게, 그런 걸 시험 지문에 활용합니다. 이 결격사유야. 어차피 뭐 공부해보면 결격사유하는 사람은 종교배 청소 뭐하고 등록도 안 된다 하는 공부가 돼 있거든. 그럼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등록이 가능하니까 이것도 등록 요건이라고 볼 수 있겠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해. 알았어요. 근데 보정 설정은 등록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업무 보정 설정을 하지 아니라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할 수 있다. 그러면 OX. O라. O. 알았어요.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나중에 공부하면은 인장을 등록해야 돼. 등록관청에 중개인에 사용할 도장, 인장을 등록해야 되는데 이 인장 등록 안 하면은 또 업무를 개시 못합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인장 등록 안 하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 인장 등록이라는 것은 보정 설정과 마찬가지로 등록 요건은 아니지만 업무 개시 요건이야. 알겠습니까? 그런 걸 잘 구별해야 돼. 헷갈리면 하긴 해야 되는데 어차피 하는데 이거는 뭐 왜 해야 되는지를 구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됐고, 큰 2번에 누구의 등록 기준? 법인. 그 법인 위에다가 무슨 법인? 중개법인. 그래 적어 넣으면 돼. 왜 중개법인이고 이리 물으면 욕하면 돼.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소위 특수법인의 경우는 이 등록 기준을 갖춘다 안 갖춘다? 안 갖춘다 하는 거 앞에서 공부했지 않느냐 이 말이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돼. 그러세요. 됐죠? 그걸 그 밑에다 적어놨을 끼구만. 자, 그래서 또 법인의 등록 기준을 공부하러 갑니다. 이 화면을 보고 책을 가겠습니다. 봐봐요.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하는 경우 가나 다라 마 모까지 딱 돼 있어. 가 봐봐요. 상법상 뭐 회사, 이것도 법이다 법인 아니다? 법인이다. 그럼 상법상 회사의 종류 있잖아요. 외울 필요 없는데 듣기만 들어놔요. 5가지가 있는데 주식회사가 있고 유한회사가 있고 유한책임회사 하는 게 있고 합자회사라는 게 있고 한명회사라는 게 있어. 들어봤습니다. 그 단어만 뭐 들어봤다 정도면 돼. 다 상법상 회사라. 어떤 형태의 회사라도 상법상 회사니까 등록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합니다. 다만 자본금은 얼마 이상 해야 된다? 5천만. 합자회사도 5천만 이상, 한명회사도 5천만 이상 해야 된다. 어떤 형태의 회사라도 자본금은 얼마? 5천만 원 이상 해야 된다. 근데 또 봐봐요. 협동조합 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어. 이거는 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하고 다른 겁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이런 건 필요 없고,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얼마? 5천만 원 이상이야. 이 협동조합은 명칭은 조합인데, 그 성격은 법인이에요. 그 협동조합 기본법을 보면은 협동조합은 법인으로 설립한다 이렇게 조문이 딱 나와. 법인이야 법인. 여러분들 나중에 부동산 공법 공부할 때 이 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보면은 조합이 나와요. 정비조합 나오잖아. 재건축 재개발 조합 나오지. 그 조합 명칭은 조합하잖아. 조합인데 실체는 성격은 법인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법인입니다. 법인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이 협동조합도 자본금 5천만 이상이면 법인으로서 등록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래서요. 물론 그 협동조합은 무슨 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협동조합 중개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다. 근데 이 괄호 봐봐요. 무슨 조합은 제외.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 그 나중에 동그라미 칠 건데, 그래서요. 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왜 제외시켰냐? 비영리법이다. 알겠어요?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영리성이 있어야 되잖아. 알겠어요? 그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법인이라서 등록한다 뭐한다? 뭐한다. 됐고, 나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거. 여기 제일 이제 시험 지문에 잘 등장하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법인과 자연인의 차이점을 이야기했잖아. 에? 자연인은 태어날 때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지를 않아요. 알았어요. 그래서 자연인이라 그런 게야. 그래서 존재 그 자체가 목적이다. 알았어요. 그런데 법인은 항상 설립할 때 목적을 가지고 설립을 한다라는 게야. 그러면 이 법인으로서 중개사무소 개설회가 등록을 하려면 그 법인도 설립 목적이 있었는데 없었는데 있어야 되는데 설립 목적이 뭐?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14조 아직 안 봤어요. 14조 안 봤어. 그 나중에 요 표현 나오면 제가 적어라 갈 게인데 알겠어요. 5 플러스 1 갈 거야. 알겠어요. 5 플러스 1. 5 플러스 1인데 하여튼 6가지예요. 그 6가지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야 등록이 가능한 거야. 그러면 가와 나를 합치면 상법상 주식회사든 유한회사든 설립할 때 알겠어요. 설립 목적이 뭐 6가지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야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또 한 가지 이어서 6가지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등록을 했어. 등록해가 이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영업하겠죠? 몇 가지 업무만 한다? 6가지 업무만 하는 거야. 그런데 6가지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못합니다. 알겠어요?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요. 어떤 사람은. 회사에 오래 근무해 본 사람은. 그렇죠? 정관 변경하면 되지 않느냐? 법인의 정관을 변경해가지고 6가지 이외에 다른 거 집어넣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거지. 상법상으로는 그래요. 가능해요.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상으로는 만약에 상법상 절차를 밟아가지고 정관을 변경해가 6가지 이외에 다른 업무를 집어넣잖아? 집어넣게 되면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이 등록 기준에 적합, 부적합해야 돼. 그 부적합한 걸 나중에 표현이 뭐라 나오냐면 등록 기준에 미달 이런 말이 나와. 그러면 이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하다가 등록 기준에 미달돼 보잖아. 미달되면 등록 취소야. 상대적 등록 취소지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등록 기준에 미달되면 뭐 취소?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응용해 볼까요? 아까 공인중개사가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사무소 확보해야 된다 했잖아. 그 사무소 확보해가 등록했어. 영업하다가 사무소 확보할 때 주로 임대차 계약하잖아. 임대차 계약 몇 년? 주로 상가니까 1년 하지. 알겠어요. 1년 하는데 건물주가 빵백 하는 거야. 그럼 빵 빼야지. 왜 안 넣어? 알겠어요.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빼야 돼. 알겠어요. 10년간 갱신이 계약, 갱신요구 청구할 수 있다 하는데 갱신요구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또 있어. 임대인이. 그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가지고 거절해버리면 빵 빼야 될 거 아닌가 봐. 빵 빼면은 사무소 없어지잖아. 무슨 기준 미달?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걸 절대적 등록 취소로 만들어 놓으면 불합리하잖아. 에? 재량 취소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방빼라케가 방빼뿐만 구청에서 등록 취소 당하기 싫으면 빠른 시간 내에 사무소를 다시 뭐라 확보해라 간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절대적 등록 취소로 만들어 놓을 수가 없어 그런 거는. 알겠어요? 됐죠? 자, 그러면 다 됐고 107페이지도 다 설명이 됐습니다. 우리 교재 108페이지에 양갈로 2번도 봐봐요. 양갈로 2번 아까 제가 6가지라 했잖아. 6가지 가는데 네모박스 안에 1번부터 뭐 6번까지 안 나오나? 알겠어요. 요거 지금은 안 해도 돼요. 알겠어요. 눈으로 하면 그냥 슬쩍 봐놔요. 그러니까 나중에 몇 조 가서 공부한다? 14조 가서 공부하는 거야. 그 네모박스 안에 1번부터 6번까지 적힌 거는 14조 내용이야. 14조 가서 공부할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1번부터 6번은 다 중개업이가 중개업 아이가? 아니지. 중개업이 아니야. 중개업이 아니야. 알겠어요. 중개업이 아니야. 맞죠? 중개업 해당하는 거 하나도 없어. 겸업이 되는 거예요. 겸할 수 있는 업무가 되는 거야. 겸업이 되는 거야. 그러면 원래 설립된 이 법인의 설립 목적이 뭐고? 중개업 아이가? 그럼 중개업은 당연히 하는 거고. 몇 가지? 6가지를 더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외울 때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갈 때 14조에 업무만 가는 거는 이렇게 외워요. 중개업 플러스 6가지. 중개업 플러스 6가지. 그런 식으로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그거에다 중개업 플러스 6가지죠? 요렇게 딱 기억하는 게 좋아. 근데 이왕 해볼까? 요 6가지 적고 싶은 사람은 요 옆에다가 뭐 5 플러스 1 요렇게 적었나? 5 플러스 1은 6 아이가? 그렇지. 그 6가지는 6가지인데 5 플러스 1이야. 그렇지. 그 1번부터 5번까지 있죠? 1번부터 5번까지가 5야. 그럼 6번은 1이야. 6번이 1이야. 그럼 왜 6가지로만 기억하지? 그걸 5 플러스 1로 기억하느냐? 요것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14조 가서 공부할 때 써먹어야 돼. 에? 요 1은, 알겠어요? 요렇게 메모해놔도 돼요. 대법원 규칙. 대법원 규칙. 그래서 저 대법원 규칙 나중에 따로 공부할 시간이 있을 건데, 그래서요. 이런 소리라. 그 경매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방법원에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한 지방법원에다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하는 게 따로 있어. 우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잖아. 그런데 이 6번의 업무를 겸업으로 할 수 있잖아. 하려면은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법원에다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하는 걸 별도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세요. 별도로 해야 돼. 그 별도로 하락하는 말이 어디에 나온다? 대법원 규칙에 나와. 그러세요. 그래서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적어놓은 겸업 있잖아요. 이건 별도로 뭐 절차 밟을 거 없이 그냥 겸업하면 돼. 그러세요. 그래서 그렇게 5 플러스 1로 구분하는 거다. 그렇죠. 거의 대부분 그 중개사무소에 그 지나가다 보면은 유리창에 썬팅에 경매 상담 계산하면서 글자 붙이는 거 많이 봤죠? 그런 사무소들이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무슨 등록까지 했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까지 별도로 했다. 그래서 그 사무실에 들어가 보면은 등록증이 몇 장 걸려 있다? 2장 걸려 있다. 한 장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하나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 알겠습니까? 지금은 요 6가지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등록 기준 봐봐요. 요 법인 등록 기준 다 끝내놓고 시다. 세 번째, 대표자는 반드시 누구라 해야 된다? 공인중개사라고. 대표자를 포함이 제외죠.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공인중개사 요건을 갖춰야 돼. 그러세요. 근데 봐봐. 제가 임원과 사원은 같은 의미로 취급하시면 된다 그랬잖아. 지난 시간에. 그렇죠. 그런데 왜 자꾸 같은 의미로 취급해도 되는 용어를 임원 또는 사원, 사원 또는 임원 자꾸 같이 쓰느냐. 우리가 상법상 회사의 종류가 5가지나 된다 하는데 한명회사나 합자회사의 경우는 임원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없고 그 임원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무한책임사원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세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리 관로 딱 해놓은 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에는 뭐다? 임원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누구로 구성돼? 공인중개사로 구성돼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세요. 그런데 이거는 안 물어봅니다. 상법의 내용이라서 출제위원들이 잘 몰라. 그러세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는 임원 또는 사원 할 때 사원은 뭐과 동급? 임원과 동급이다. 일반 회사원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세요. 이참에 또 이야기할게요. 과반수, 반수, 그러세요. 2분의 1, 2분의 1 이상 이런 거 갖고 틀리는 사람이 있어. 그러세요. 과반수 하는 글자 뒤에 과반수 글자 뒤에 이상 붙는다 못 붙는다?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쓸 수가 없는 단어예요. 10명의 과반수 하면은 반틈을 지난 수잖아. 그러면 6도 과반수, 7도 과반수, 8도 과반수 다 과반수예요. 과반수란 단어에는 이상이 붙는다 문다 안 붙어요. 그렇죠? 그럼 반수 하는 글자 뒤에는 이상이 붙을 수도 있다. 그러면
반수 가는 거하고 반수 이상 가는 거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이에요. 10명의 반수는 5부야. 6은 반수가 아니야. 알겠어요? 그럼 반수 이상 하면은 5, 6, 7, 8, 9, 10이 다 반수 이상이야. 에? 그 반수 이상 하는 말하고 과반수 하는 말하고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이야. 과반수는 6부터 과반수잖아. 그럼 반수 이상 하면 5부터 다 들어가잖아. 이런 거 갖고 실수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 전국적으로 따지고 보면. 특히 공법적으로 가게 되면 이하, 미만, 이상, 초과, 미만 이런 단어 갖고 또 실수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세요. 이하와 이상은 한 문장 속에 같이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한 문장 속에 같이 들어가면 하나의 수가 중복돼 버려요. 그러면 이하하고는 뭐하고 매치가 돼야 된다? 초과하고 매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세요. 이상은 뭐하고 미만하고 매치가 되고 한 문장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세요. 이런 거 강의 안 해줘가 틀렸다고 해가지고 강사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의외로 많아. 알겠어요? 의외로. 그 틀려놓고 이런 거 갖고 장난쳐가 틀리면 그것도 2.5점이에요. 이 내용 몰라가 틀리지는 거 아니다 이 말이야 이거. 알겠어요? 자, 됐고 네 번째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입니다. 요 분사무소는 보지 말아요. 나중에 분사무소 할 때 따로 보면 되니까. 그럼 대표자하고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무슨 교육받는다? 실무교육받아야 돼. 마찬가지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의사가 실무하는 실무교육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 사무소 확보한다. 해야 됩니다. 똑같아요. 그 공인중개사가 사무소 확보하는 거나 법인이 사무소 확보하는 거나 사무소 확보의 기준은 같다 다르다? 같아요. 자, 그런데 법인으로 사무소 확보한다고 해가지고 면적이 넓어야 된다 하는 말이 있나 없나? 없어.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중개사무소의 면적에 관한 규정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면적에 관한 규정이 없는 바람에 1종 근린생활시설도 등록 가능, 2종 근린생활시설도 등록 가능, 일반 업무시설도 등록 가능, 판매시설도 등록 가능 이래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게 이제 면적에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 분류가 달라지잖아요. 알겠어요? 그럼 다 됐죠? 뭐 공부가 다 끝났는데 109페이지로 가니까 제일 밑에 양갈로 6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무슨 사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거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결격사유에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전원이 되면. 그런데 아까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A, B, C 말고 D, E 있잖아. D, E. 요 D는 임원이다 임원이다? 임원 아니잖아. 그럼 요 한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됐어. 알겠어요? 결격사유에 해당돼서 등록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안 된다라는 소리야. 알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잖아? 등록은 하는데 등록하자마자 업무정지야. 알겠어요? 왜냐하면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닌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면은 알겠어요? 업무정지 사유로 되어 있거든. 무슨 소리인지 알죠?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 취소 사유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사원 임원이 업무 집행 사원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뭐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 거거든.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내용을 공부할 때는 이 사람이 사원 또는 임원인 자에 해당하느냐, 이 사람이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닌 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냐, 그런 걸 구별하면서 자꾸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등록 기준 공부 다 끝났고 110페이지로 가보면은 넓혀보기 해놨지 하나도 안 넓혀봐도 됩니다. 알겠어요? 근데 자꾸 지역농협이나 지역산림조합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한번 봐두시면 돼. 알겠어요? 일단 그 4개 법인 이름만큼은 기억해 놓으라고. 지역농협, 지역산림조합, 산업단지관리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그리고 그걸 더 정확하게는 3+1 이런 자산관리공사인데 등록한다는다 합니다. 자산관리공사는 등록을 하는데 등록 기준을 안 갖춰야 된다라는 거지. 그 정도로만 알아두셔도 돼. 그러세요. 자, 잠시 키웠다가 111페이지에 등록 신청 절차가 들어갑니다. 네,